태평양 바닷속 깊은 곳에 맨해튼보다 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계속 존재해 왔는데 그 이유는 고갈되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 원천 덕분이죠. 바로 중국이 그 도시를 발견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우리 행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예요. 쿤룬의 발견. 중국 연구진이 물속 1만 미터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펀도우저, 강두자, 잠수정을 이용해서 정말 대단한 심해 탐사를 했어요. 완전 어둡고 압력이 엄청난 하달존, 헤이델존을 탐험하던 중에 고대 문명의 유적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 열수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걸 일단 쿤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치 거대한 가라앉은 풍경처럼 생겼고 엄청난 지열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같아요. 이 발견은 서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북동쪽에 있는 뉴브리튼 해구 근처에서 이뤄졌어요. 참고로 스텔라 트로프라는 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첨단 소나와 카메라로 해저를 아주 자세히 매핑했더니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죠. 쿤룬 지역은 대략 11평방킬로미터 정도 펼쳐져 있는데 뉴욕 맨해튼 일부 면적과 비슷하거나 센트럴파크의 약 4배 크기예요. 수심은 물이 2도 정도로 차갑고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곳이랍니다. 중국 해양지질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쿤룬은 대서양의 로스트시티 열수지대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고 해요. 로스트시티는 높이 솟은 탄산염 굴뚝으로 유명하지만 쿤룬은 규모나 구조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연구팀은 바위와 물 샘플, 그리고 극한 환경에 적응한 심해 생물들을 엄청 많이 채취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가라앉은 대도시의 규모. 발견된 지역이 뉴욕 센트럴파크의 약 4배 크기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쿤룬 구조 자체가 놀라워요.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정도의 커다란 원형 함몰지나 크레이터가 있는데 각각 지름이 500m에서 1.5km 정도 되고 깊이는 최대 130m까지 간대요. 상상해보세요. 자유의 여신상을 크레이터 바닥에 세우면 햇불이 간신히 가장자리 위로 보일 정도예요. 이 크레이터의 가파르고 원통형 벽은 육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킴버라이 파이프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중국 탐사팀은 거의 넉 달 동안 이 지역을 매핑하면서 매번 잠수할 때마다 귀중한 지질 생물 데이터를 모았어요. 덕분에 바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풍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죠. 맨해튼에 비유한 건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도시처럼 쿤룬에도 구역마다 다르고 활동 수준도 다르고 특징도 제각각이래요. 어떤 크레이터는 더 활발하고 어떤 곳은 다양한 광물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곳은 지구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생태계를 품고 있어요. 이 수중 대도시는 수백만 년 동안 거대한 공장처럼 작동해왔는데 지금까지 인간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이 만드는 건 일반 제품이나 가공된 물질이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에서 훨씬 더 귀한 거랍니다. 바로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예요. 수소 골드마인.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쿤룬 열수지대라는 곳이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천연수소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수소는 인간의 산업활동이 아니라 지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질학적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스라고 해요.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청정 에너지 생산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작동한다고 여겨지는 메커니즘은 사문석화, 서펀티니제이션라는 잘 알려진 지구화학 반응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바닷물이 해양 지각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서 올리빈이나 휘석 같은 광물이 풍부한 초마그마 암석과 반응해요. 이 광물들이 사문석으로 변하면서 수소가스가 방출되는 거예요. 이런 수소는 생물 활동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비생물적, 어바틱, 수소예요. 전 세계 여러 열수 시스템에서 이미 관찰된 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서양 중앙해령에 있는 아틀란티스 해산에 로스트시티 열수지대가 있어요. 사문석화 과정이 실제로 수소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현재까지 쿤룬이라는 이름의 장소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측정 데이터나 논문은 확인된 게 없어요. 특히 주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증거도 없고요. 동료 검토를 거친 연구나 신뢰할 만한 자료 어디에도 수중에서 수소가 1억 대의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 나오거나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8%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전 인사이트나 다른 유명 에너지 연구기관에서도 그런 장소가 연간 시장 가치로 60억 달러, 그러니까 9천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은 적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천연수소 탐사는 지금 점점 더 뜨거워지는 분야예요. 실제로 말리의 브라케부구나 프랑스의 로렌 지역에서는 육상에서 천연수소가 새어나오는 걸 지질학자들이 확인했거든요. 이런 발견들이 해저 특히 중앙해령이나 섭입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문석화를 통해 비슷한 수소원을 찾고자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심해 수소를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는 과학적으로 정말 매력적이지만 대중 보도에서 묘사된 그 정도 규모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영원한 어둠 속에서 번성하는 생태계요. 바다 표면 아래 약 3,000m 깊이에는 엄청난 수압이 있고 온도는 거의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고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심해 열수 시스템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태계들을 지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서양에 있는 로스트시티 열수지대나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 근처 생태계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실제 사례들이 많아요. 중국의 심해 잠수정 펀더우저 같은 탐사선들이 비슷한 깊이를 탐사하면서 햇빛 없이도 완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활성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는 거대한 새우, 관벌레, 개, 그리고 말미잘 같은 생물들이 관찰됐는데 이들은 모두 화학합성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 살아가요. 화학합성은 박테리아가 황화수소나 메탄 같은 화합물의 화학에너지를 유기물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이 깊이에서는 새우들이 분출구 근처에 떼 지어 모여 있고 잠수정 불빛에 반사되는 반짝이는 껍질이 정말 멋져요. 거대한 관벌레는 길이가 200cm가 넘기도 하는데 이들은 열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직접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공생 박테리아를 몸속에 품고 살아가죠. 태평양과 인도양의 여러 열수지대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게, 랍스터, 말미잘들이 발견됐어요. 이 생물들은 엄청난 압력과 거의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이 생태계들은 햇빛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지구 내부의 화학 반응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해요. 어떤 종들은 신진대사가 아주 느리고 수명이 엄청 길어서 혹독한 환경에 딱 맞게 진화한 거예요. 이런 생물들을 연구하면 진화의 회복력, 생화학적 혁신, 그리고 지구 밖 생명체 가능성, 예를 들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같은 곳에 대한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로스트시티, TAG, 동태평양 해령 같은 열수지대들은 거주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합물 덕분에 생명공학, 제약, 재료과학 분야에서 계속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이 환경들은 살아있는 실험실 같은 곳으로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디까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생명의 기원, 그리고 지구 밖 생명에 대한 단서. 쿤룬의 발견은 과학자들이 우리 행성에서 생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론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약 40억 년 전 우리 지구는 정말 불안정한 세상이었죠. 초기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고 화산 폭발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소행성 충돌도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경남 같은 표면 아래 심해 열수 분출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어요. 그곳은 수소와 미네랄, 그리고 화학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이 조건이 최초의 생명체를 키워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열수 분출구 이론은 원시 미생물이 얕고 햇빛이 비치는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 나타났다고 주장해요. 거기서 화학합성 박테리아들은 분출구에서 나오는 화학적 기울기와 미네랄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냈죠. 이런 과정은 지금도 현대 열수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어서 가장 초기 생명과 오늘날 분출구 주변에서 번성하는 생물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해수가 멘틀 암석과 반응하면서
수소를 만드는 뱀석화 작용 같은 지구화학 반응은 다른 바다 천체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돼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모두 얼음 껍질 아래에 지하 바다가 있어요. 나사의 카시니 우주선 같은 탐사선 데이터에서 수소와 유기 분자가 포함된 플룸이 발견됐는데 이는 열수 활동의 강력한 증거예요. 지구의 열수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 다른 곳에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산소가 아니라 수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은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우리 행성 너머 멀리서도 비슷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수소 시대의 여명. 전 세계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수소가 가장 유망한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올랐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변화를 수소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시대는 산업, 교통, 그리고 도시 전체를 어떻게 동력으로 삼을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시기예요. 수소는 종종 궁극의 깨끗한 연료라고 불려요.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면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부산물은 물 베이퍼뿐이에요. 이산화탄소도 독성 배출물도 전혀 없죠. 이런 가능성 때문에 수소는 전 세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는 핵심 전략이 됐어요. 이미 여러 나라들이 이 변화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 기반 교통과 에너지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국가적 수소 사회 계획을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도 수소 인프라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그린딜의 일환으로 야심찬 수소 전략을 채택했죠. 사우디 아람코 같은 거대 에너지 회사들도 대규모 수소와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쿨룬에서 나오는 수소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자원이에요. 이건 재생 가능해요. 왜냐하면 수소를 만드는 지질 과정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될 테니까요. 깨끗하고요. 해로운 배출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풍부해요. 전 세계 바다 곳곳에 비슷한 장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천연수소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언젠가 재생 에너지원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행성의 자연순환 속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깨끗하고 스스로 충전되는 연료를 제공하면서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깊은 바다의 힘을 이용하다. 기술의 최전선. 물론 이 깨끗한 에너지의 보물창고인 수중 자원을 이용하려면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따르죠. 수심 3,000m 깊이에서 작업하는 건 우주 임무의 기술적 난이도와 맞먹을 정도예요. 엔지니어링 문제들이 정말 크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노르웨이 엔지니어들은 이미 심해 열수구에서 천연수소를 포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중 수집 스테이션을 개발 중이에요. 이 시스템들은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고 미네랄이 가득한 바닷물의 부식에 강해야 하며 몇 년 동안 유지보수 없이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죠. 일본 기업들은 쿨룬 같은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중 가스 추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미국 스타트업들은 해저에서 수소를 표면으로 운반하는 특수 파이프라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도전 과제는 확실히 크지만 인류는 이런 비슷한 장애물을 이미 여러 번 극복해왔잖아요. 우리는 바다 및 수킬로미터 깊이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대양을 가로지르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수중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에너지 자원을 옮기고 있고요.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 케이블도 수십 년 동안 혹독한 심해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죠. 쿨룬 같은 장소에서 수소를 채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수십 년간 쌓아온 해양 석유, 가스 생산, 심해 광업, 수중 건설 경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재료 과학도 이미 있고 심해에 장비를 배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로봇 기술도 있죠. 이제 필요한 건 이런 기존 기술들을 수소 포집용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투자와 결단력이에요. 이미 여러 회사들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이런 수중 수소 포집 플랫폼은 활성 열수구 근처 해저에 고정되고 특수 멤브레인과 필터를 써서 바닷물에서 수소를 분리하게 돼요. 이렇게 모은 수소는 압축한 다음 유연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표면으로 올리거나 수중 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특수 선박이 주기적으로 수거해가는 방식이죠.
경제적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쿨룬 같은 단일 장소 하나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치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인프라 투자액은 꽤 크겠지만 그 수익은 완전한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이 수소 혁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심해의 힘을 이용하면서 따르는 도전과 책임도 마주해야 해요. 이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이 발견이 지구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가 결정될 거예요. 도전 과제와 보존의 외침. 쿨룬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게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 발견을 가능하게 한 생태계는 극도로 취약하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죠. 수백만 년에 걸쳐 이런 조건에 적응해온 생물들은 지구 어디에도 없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심해 수소 추출의 기술적 어려움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에요. 더 큰 질문은 이 자원을 개발하면서도 이들을 과학적으로 소중하게 만드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느냐예요. 쿨룬 주변 생물들은 아주 정밀한 화학적, 열적 조건에 적응해왔어요. 물의 성분, 온도,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천 년을 버텨온 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죠. 환경과학자들은 산업 규모의 추출이 이 서식지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해요. 수집 장비를 설치하거나 물의 순환을 바꾸거나 오염 물질을 유입시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역사는 자원 추출을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해는 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환경 중 하나이고 이를 지키는 건 전 인류의 책임이에요. 이게 쿨룬 같은 장소의 잠재력을 포기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대신 연구자들이 먼저 나서서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부 기관에서는 심해를 건드리지 않고 육지에서 실험실 시스템으로 사문석화, 서펀티니제이션 과정을 재현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이런 인공 반응기는 통제된 환경에서 똑같은 화학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죠. 목표는 이 과정을 파괴하지 않고 이용하는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활성 열수구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출 기술은 다른 곳에서 개발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쿤룬의 진짜 가치는 자연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해서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봐요. 국제 협력이 정말 중요해요. 심해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니까 그 자원은 인류 전체를 위해 쓰이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보호되어야 해요. 지금 많은 단체들이 심해 수소 자원의 탐사와 잠재적 이용을 규제하는 조약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에너지 너머, 미래를 위한 자연 실험실. 쿤룬의 에너지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이곳의 과학적 가치는 수소 생산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수중 실험실에서는 의학부터 재료과학, 심지어 우주 탐사까지 다양한 분야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쿨룬 주변에서 번성하는 박테리아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효소를 만들어내요. 이 효소들은 극한의 압력과 온도에서도 잘 작동하기 때문에 산업이나 제약 분야에서 정말 유망하죠. 특히 혹독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약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노화 방지 연구에서 가능성이 정말 돋보여요. 쿨룬에 사는 많은 생물들은 수백 년을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지표면 생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사 과정을 통해 그렇게 오래 살아남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밀을 알아내면 인간의 노화와 장수에 관련된 중요한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재료과학자들도 쿤룬의 독특한 광물과 암석 구조에 푹 빠져 있어요.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런 광물 구조들은 새로운 합금, 세라믹, 복합 재료를 만드는 데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공우주나 전자공학 분야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나사를 비롯한 여러 우주기관들은 쿨룬을 외계 환경의 자연적인 모형으로 보고 있어요. 심해 열수구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기술들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같은 얼음 위성의 바다를 탐사하는 임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죠. 쿨룬 연구를 통해 발전한 로봇 시스템, 샘플링 도구,
분석 방법들은 우주 탐사에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발견은 지구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기도 해요. 쿨룬에서 일어나는 사문석화 반응은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지구화학 순환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어서 광석 형성, 대기 진화, 해양 화학 연구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쿨룬에서 연구되는 모든 샘플, 생물, 화학 반응 하나하나가 지구 시스템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돼요. 이렇게 얻은 통찰은 기후 모델 개선, 지진 예측 향상, 그리고 새롭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찾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새로운 지정학적 풍경,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힘의 이동. 쿤룬의 발견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 지정학을 뒤바꾸고 있어요. 20세기에 석유가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21세기에는 수중수소가 에너지 정치를 새롭게 정의할지도 몰라요. 중국이 쿨룬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한 덕분에 심해 수소 자원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큰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정부는 심해 탐사와 추출 기술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서 앞으로 떠오르는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며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이미 해상 석유 가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해 수소 탐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광대한 해안선과 첨단 해양 기술을 가진 캐나다와 호주도 대륙붕을 따라 수소 자원을 찾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에너지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미국 해역 내 잠재적 매장지를 조사 중이고 에너지부는 심해 수소 생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해양 영토 주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열수 활동이 활발해서 수소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울 수 있고 과거해상 유전 분쟁처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더 협력적인 결과도 충분히 가능해요. 바다가 워낙 넓고 열수 지점이 꽤 많을 가능성이 크니까 수중수소가 여러 나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경쟁이 덜할 수도 있어요. 각국이 자기네 매장지를 개발하면 에너지 독립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긴장도 줄어들 수 있겠죠.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유엔 해양법 협약이 기본 토대가 되지만 이런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면 새로운 조약이 필요할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수중수소가 전례 없는 국제 협력을 이끄는 촉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라들이 비용과 위험, 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지속 가능한 심해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